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직장갑질 119 여수진 노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여야가 오늘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합의 처리에 방점을 둔다면 늦게나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 지각이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생각해볼 지점은 또 있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재계에선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흔히들 법인세를 깎으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세율을 인하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언발의 오줌 누기에 비유하며 낙수 효과를 주장했다는 점을 돌아보면 다소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의 입에서 획일적인 세율 인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면서까지 법인세 문제를 논의했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조금 더 세밀한 정책 조율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여야가 언제 예산안 처리 합의하느냐 이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극적으로 합의를 했네요. 네, 여야가 법정 시한을 20일 넘긴 시점에서 오늘 마침내 예산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는 과세 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가 아닌 두 부서 명의로 예산을 올리되 정부안 대비 50%씩 감액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5시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서로 간의 이견이 좀 좁혀졌다 이런 보도는 오늘도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최종 낸 중재안 내용을 보면 이게 예.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만 인하, 그리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 편성으로 하자, 이제 네, 이런 그 중재안을 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특히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민주당과 추가로 합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서민 감세를 하자면서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여당 측이 주장한 과세 표준 3천억 이상 대기업,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한 5억 이하 중소기업, 이걸 다 더해가지고 그냥 네. 한마디로 모든 법인세 납세 대상자를 상대로 1%씩 깎아주자, 지금 이런 식의 결론이 난 거고요. 예. 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민주당 입장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런 부처들을 시행령으로 위법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들 부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부서 이름으로 올린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한다는 거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표 의장 중재안은 편성은 하되 이제 명목은 이들 부서가 아니라 예비비로 하고 정부에서 쓰게 하자는 거였는데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들 부서 이름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 명분은 여당이 가져가되 네. 야당이 이들 부서 예산 액수를 딱 반으로 깎는,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예산,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들도 합의안에 반영이 됐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이른바 뭐 지역화폐라고 불리는 요 사업 예산에 3,525억 원, 이거는 정부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3,500억 원이 거의 전체가 이제 증액이 된 건데 네. 요거는 이제 민주당이 요구한 7,050억 원의 딱 절반 정도가 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서 6천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 사업 예산 400억 원 증액도 이뤄졌습니다. 또 법인세 외에도 뭐 종부세,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등 이제 그 몇 가지 감세 조치가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만이 많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어디 부분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합의문 발표 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복합 경제위기 속에 예산이 제때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여야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협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법인세 인하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포인트 정도만 내려간 것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내심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사실 여야도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네. 민주당에서도 이걸 우리가 김진표 중재안이나 이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서 해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은 뭐 오늘 백브리핑에서도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또 종부세, 이 금융투자소득세 등등 이제 관세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 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과 국민들 세금 부담 줄여주자는 것을 합의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정의당은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 감세가 서민 감세가 되는 게 아니다, 왜 지금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건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해 집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고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됐으며 가업 상속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올해 말로 끝나는 일물 법안들도 처리하겠다, 뭐 오는 연말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내용상의 합의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이건 지금부터 다시 또 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이 안전운 임제, 그러니까 화물노조 파업 조건이었죠. 그리고 30인 미만 기업의 주 55시간 추가 노동 허용 등 이제 올해 일몰되는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서 28일 본회의를 연다, 딱 여기까지가 여야 합의 내용인데요. 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용에 관한 것까지 합의된 건 아니고 이런 것을 합의해서 28일 처리하자는 것이다,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 또 향후 해당 상임위원들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타결하는 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28일에 이런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운 임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논의 대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도 그렇지만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전운임제 그냥 일몰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일단 근데 어쨌든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률들을 처리한다. 여기까지는 그 여야 간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넘겨야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어서 이 법사위를 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관문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난 9일에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지금 단독 통과시킨 바가 있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게 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근로기준법 재개정을 통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하도록 지금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몰 기한이 연말까지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연장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지난번에 뭐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때 그때 건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여야가 지금 그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한 개씩 있는 만큼 뭐 좀 타협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섣부르지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야 간에 좀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 서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네요.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소방당국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용산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면서 구속수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첫 대응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글쎄요. 근데 윤희건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특수부는 지금 윤희근 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윤 청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되면 해야 될 것이다 라면서 이 건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어제 이제 현장 조사가 있었잖아요. 경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또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는 현장 조사가 2번 이어지고요. 네. 이후에 뭐 청문회 등의 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어제는 이제 특위 구성 이후 첫 현장 조사를 가서 이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그다음에 참사 현장을 조사했고 그 이태원 파출소 그리고 서울경찰청 그리고 서울시청까지 잇따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내일은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이 통보한 소환 날짜는 오늘 28일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운 걸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민주당은 그 검찰에서 통보한 28일 날짜에는 이재명 대표가 미리 예정된 광주 지방 일정이 있어서 이 소환 날짜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거고 수원지검 차원에서 또 수사하고 있는 게 있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하고 있는 또 수사도 있고 그게 이제 대장동 수사 아니겠어요? 네, 수원지검에서는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지금 대장동 개발 관련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백현동 사건이죠. 예,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가 갈래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하기에는 좀 이른 상태인 것이 뭐 관련자들 진술에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내지는 뭐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이 아직까지는 나온 바가 없는데 이를테면 지금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만배 씨 이런 인물들로부터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김만배 씨는 최근에 이제 극단 선택을 시도해서 지금 검찰 조사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재판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 수사에서 좀 말하자면 진도가 좀 더 많이 나가 있는 성남FC 사건부터 지금 차례대로 소환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각 지검 지청별로 이런 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하면서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 못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 중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지금 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 이렇게 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장동 갖고 몇 년 가까이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 것을 가지고 지금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뭐 박홍근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당 대변인들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는 이 당도 당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를 또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심히 유감스럽다 비판했습니다. 네. 김익겸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로지 수사로 온 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반면 당내에서 좀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좀 불안감 뭐 이런 것이 이번 소환 통보를 계기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긴 있는데요. 네. 뭐 한 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사퇴 후 비대위 구성이 결국 민주당이 밟게 될 수순이다. 그래서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바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친문계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무혐의를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그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는데 사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당 비주류나 이른바 비이재명계라는 데서 뭐 이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뭐 말하자면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소환 통보가 온 시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당 내에서 좀 약간 배신자처럼 비칠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목소리가 좀 더 잦아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대되는 관측도 있어서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들의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그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하기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종 의혹들을 밝혀줄 정황 증거들이 곳곳에 쏟아지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 행정도 서슴지 않았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정적 제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저열함은 국민의 공분만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야외 집회 시위 금지 이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집시법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의 100m 집회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서 이 조항은 2024년 5월 말 이후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예. 다만 이때까지는 이 집회 금지 조항은 유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이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야가 이건 거의 합의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 금지하는 뭐 법률을 그 조항을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치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 쪽의 설명은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 집무실이나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예. 향후에 이제 개정안이 최종 입법이 되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이제 헌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입법 예정 단계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판단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지금 이 내용으로 미뤄봐서 좀 입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가 그렇죠.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재판소에서 얘기한 대통령 관저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게 서울행정법원의 올해 5월 결정에서 보면 제10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현 대통령 집무실인 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금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말하자면 대통령도 이제 말하자면 뭐 퇴근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공간은 좀 보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반면 어떤 집무실 이제 네. 집무 공간은 이제 어느 이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이제 아마 이런 곳은 아마 그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반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헌재 결정에 의하면 좀 그 100m 이하 집회 금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여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차원의 이거 논의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네. 헌법재판이 청구된 게 2017년에 청구됐던 건데요. 네. 그때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청와대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가 과도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됐는데 현 정부에선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이게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냐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다 이러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요거는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결정이 난 건데요.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의 존재 여부 또 권한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그 오늘 국가경찰위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 이 심판은 이 그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재가 결정한 내용을 보면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요게 이제 요지였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예.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이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지휘규칙의 어떤 내용이나 뭐 그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있은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이 조직 이 말하자면 청구인의 적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치권 반응은 조금 달라요. 네, 여야의 반응이 좀 갈렸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치 집단임이 공인됐다면서 무의미한 권한쟁의 침판 청구에 책임을 질 차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경찰국 관련 예산안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반면 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결정은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행안부가 환영한다고 나설 일이 결코 아니다. 경찰국 신설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남대문 쪽방촌을 찾았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오늘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구세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에서 후원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이 희망박스 나눔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네. 김 전 대표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뭐 햇반, 컵밥, 김 등 각종 식료품이 된 희망박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따뜻하고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보에는 기자들이 동행 취재했습니까? 네, 이번 일정은 대통령실 기자단의 풀 취재가 그러니까 소수의 출입 기자가 기자단을 대표해서 취재한 다음에 기자단의 전체 내용을 이제 공유해주는 그런 방식의 풀 취재가 이뤄졌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이 대통령과 부부 동반 일정이 아닌 이 그 영부인의 단독 일정에 풀 기자단이 동행한 것은 지난 6월 이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때 이후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 당하던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벌써 100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젠더 폭력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장 내 젠더 폭력 제보를 받고 있는 직장갑질 119에 여수진 노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갑질 119가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를 그동안 운영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했고 또 그동안에 몇 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까? 네, 신당역 사건이 9월 14일에 일어났죠. 예. 그 직후인 9월 21일부터 저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약 100일이 지났는데요. 예. 현재까지 총 25건의 사례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25건을 피해 유형별로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네, 피해 유형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또 악의적으로 성추문을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가장 많은 행위가 바로 강압적인 구애 행위였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해도 자꾸 회사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업 규모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던가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이른바 취약한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젠더 폭력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 근로자들은 신고를 하기보다 그냥 퇴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훨씬 적은 거죠. 고용 형태 불안정이 이러한 젠더 폭력에도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다 설명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공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사무실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어깨 마사지나 어떤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단둘이 저녁 먹자고 불러내서 또 이걸 어쩔 수 없이 응했더니 모텔 같은 데 가자고 강요하고 더 심한 신체 접촉을 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 본사에 있는 사장이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또 호텔로 불러내고 애인을 하자고 하면서 추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거절하기가 힘든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사장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관으로 상관은 뭐 사장부터 뭐 네. 위에 직속 상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폭이 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이런 젠더 폭력이 동료 간의 관계도 있지만 상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신고한 분들 가운데 회사에 알렸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직장갑질 119에 제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알려야 될지 뭐 그런 초기 단계부터 상담한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비중이 회사에 알려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상담이 한 절반 이상 되었습니다. 결국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건데. 네네. 제보자가 만약에 이제 제보 내용을 회사 쪽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유형이 바로 퇴사를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예. 회사가 성추행 가해자인 상사와 합의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뭐 문제를 만들지 말고 퇴사하라는 그 유무원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게 응하지 않으면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 회유를 한 그 회사의 변명이 뻔뻔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아무나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도저히 수락하기 힘든 그러한 업무 명령을 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지금 방금 전에 노무사님 그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정확하게 네네. 들리지는 않아서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 이런 이제 갑질, 젠더 폭력을 신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퇴사를 하라고 정반대로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네.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젠더 폭력이 접수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 법상으로 볼 때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고용주는 신고받은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던가 조치를 한 후에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라던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사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이 성희롱을 신고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오히려 주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지금 위법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또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직장갑질 119에 이런 게 들어와서 만약에 노동청구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회사들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예.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심각한 성추행을 범한 가해자에게 회사가 경고 같은 가벼운 징계만 하고 넘어가도 회사가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실제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고용노동부 또한 직장 내 젠더 폭력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좀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에 전체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신고사건의 17.5% 사건을 사법 처리를 했는데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 사건은 그것의 3분의 1인 6.4%밖에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희롱 같은 젠더 폭력에 관대한 문화가 고용노동부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닌 거죠. 법 조항이 있어도 그렇게 법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도 별로 없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2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오면 직장갑질 119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네,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우선 지원해드리고요. 예. 또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이나 또 언론 보도 등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갑질 119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법률 대응적으로 하는 것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법률 대응을 하고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슈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도움도 드리고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장갑질 119에 제보하신 분들 외에도 지금 제보를 망설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혹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10월에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젠더 폭력에 대한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 그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중 3명 중 1명이 직장 생활 중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예. 저희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고요. 성희롱보다 좀 더 심각한 성추행 경험도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이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역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가 처음 생긴 2017년도부터 젠더 폭력에 관한 상담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또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스토킹 같이 유형도 다양했고 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성희롱만 하는 게 아니라 폭언이나 폭행, 감시, 사생활 침해, 모욕 그런 여타 괴롭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처럼 직장에서 스토킹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직장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직장 밖에서 만나자면서 문자 메시지나 선물을 보내면서 요구하는 경우, 또 상사가 매일 퇴근 후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는 경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면서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등 행동은 모두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거는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벗어나고 싶은 매우 공포스럽고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는 당신을
뭐 아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성희롱도 그렇고 스토킹도 그렇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젠더 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냥 뭐 좋아해서 그랬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오히려 참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또 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상사가 자신에게 뭐 집착하거나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에는 뭐 그것을 거절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특히나 만나주지 않으면은 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면은 따돌리거나 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로서는 이런 것을 당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제보 사례 중에서는 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려면 예. 사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된다면서 만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젠더 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는 늘었지만 분리 조치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직장갑질 네. 1구에 해 오신 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제보 사례는 좀 심각한 경우들이 많아서요. 예. 신고를 해도 회사가 뭐 분리 조치는커녕 뭐 아무 조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리 조치를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단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네네. 젠더 폭력 사건 뭐 사례도 접하시고 제보 받고 상담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노무사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네, 신학력 사건 같은 뭐 극단적인 폭력 그런 희생자가 한 분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는 수없이 그냥 넘어가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직장 내에서의 크고 작은 폭력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가 젠더 폭력에서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불평등이라던가 조직 문화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모두 직장인 모두가 다 같이 검토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직장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 네. 사내에서 어떤 문화나 회사 쪽에서 네.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또 사법부 차원에서 노력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 노동 행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자체가 이 직장 내 젠더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보이지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직장에서 직장 내 젠더 폭력을 그냥 쉽게 보아 넘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상력 사건과 같은 극단적 사례까지 가는 그런 포문을 열어두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노동 행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어떤 직장 내 젠더 폭력이 그냥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그런 능률이나 또 직원들의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전을 책임질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젠더 폭력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뭐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직장갑질 119 센터 쪽으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은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나 젠더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입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런 증거 확보가 되던 되지 않던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먼저 문의를 하셔서 네. 그거에 대한 최대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젠더 폭력이나 성희롱 관련한 전문가나 법률 상담 단체 그게 정 없다면 저희 직장갑질 119에 연락을 하셔서 꼭 그런 대안을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진 직장갑질 119 노무사였습니다. 복잡한
시급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예산안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부안이 639조 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국회가 3조 5천억에서 4조 원 가량 또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요 예산은 아마 지역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상 규모는 원안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합의 내용이 국가 채무와 그리고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늘린 총액보다도 역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내용적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아마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번 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좀 증액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번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표 예산이다. 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는 이런 또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상당 부분 여야가 합의를 상당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논쟁이 됐던 게 그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지역화폐인데 이게 원래 이제 정부가 예산 7천억 원 전액 삭감하겠다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딱 절반 3,500억 원 정도 되살리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 이것도 여당에서는 삭감하겠다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950억 원 정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값 안정화 예산 400억 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런 이제 그 국회 합의 정신 바탕으로 합의를 해줬고 이와 함께 또 현장에서도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는 데 대한 그런 부담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향적으로 같이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그 밖에 이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 단계별 인상한 방안 민주당이 요구를 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계속 논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번 예산에서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그 행안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이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 또 양보를 해서 50% 일단 반영하기로 했고요. 정부도 역시 그 50% 정도 이제 양보해서 일단 50% 줄어든 금액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여야 입장에서는 받을 건 받고 또 양보할 건 양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법인세 이거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네, 이게 그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네. 현행 그 과세 표준 구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냈던 바로 중재안 그것도 여야가 그대로 받았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정부안은 과표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만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를 하고요. 예.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는 뭐 완전 뭐 초부자 감세다 이러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양당이 그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모든 세율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세율 10% 내는 그런 구간에서는 9%가 되는 거고요. 20% 내는 법인세 구간에서는 19%, 22%는 21%, 그리고 이제 3천억 원 초과 25% 같은 경우는 이제 24% 이렇게 각각 1%포인트씩 이제 인하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수가 또 궁금한데 세수는 이제 세수 감소폭이 이제 소폭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최고 세율 3%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그 법인세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1%포인트밖에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 규모는 좀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정부안은 5년간 한 28조 원 정도 법인세 감소할 거다 봤는데 요거보다는 뭐 한 조금 더 적은 한 10조 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업 관련돼서는 이제 그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후계자가 기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일정 기간 기업을 영위하면 그 상속세를 깎아주는 건데 네. 원래 정부는 이 적용하는 대상 기업
이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러면 너무 이 대기업까지도 해당된다 이렇게 반발을 해서 예.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서로 좀 절충을 했고요. 또 공제액도 현재 500억 원인데 이거를 1,000억 원으로 정부는 늘리려고 했는데 민주당 이름이 너무 과도하다. 상속세 공제가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600억 원 정도 늘리는 것으로 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세부 내용을 가지고도 서로 간에 줄다리가 있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종부세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제 관심이 종부세일 텐데요. 예. 그 1주택자의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금 현재 11억 원에서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1억 이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기준 금액에다가 올해 그 공동주택 그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면 시가로 보면 한 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16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 1주택자의 경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경우는 한시적으로 공시가 14억 원까지는 이미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18억, 19억 시가 이 정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요. 일단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한 시가 16억 이하까지 아파트라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에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로 만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 이때는 현행 공시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해서도 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는 6억 원인데요. 내년은 이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9억 원 이하라면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 특이한 게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할 때 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가 되는데요. 가격에 따라서 적게는 1.2%, 많게는 6.0%까지 종부세를 내는데 예. 내년부터는 1주택자와 같은 똑같은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게는 0.6%, 많게는 3.0%인데 지금보다 세율이 절반으로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서울의 공시가 18억 아파트 그리고 26억 아파트 이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는 예. 올해는 종부세가 한 7천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개편이 되면 내년에는 2,100만 원으로 거의 한 70%가량 많이 줄었네요. 네, 종부세가 5천만 원 가량 이렇게 줄어듭니다. 사실상 거의 이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종부세 개편안 중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도 종부세가 또 많이 줄어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 가격에 따라서 이걸 중과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적용하겠다 오늘 밝혔는데 네. 이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의 경우는 1주택자와 똑같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세 표준 12억 원은 공시가로 환산하면 한 2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세를 우리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합산해서 이 세 채 가격이 34억 원 정도 이하라면 1주택자랑 똑같은 세율로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금액 구간별로 적게는 2%, 많게는 5%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적게는 3.6%, 많게는 6%였으니까 또 많이 또 세율이 낮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직 그 3주택자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못 해봤는데요. 네. 아마 3주택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 종부세가 줄어들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집 가격이 비싼 사람일수록 그리고 주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그 혜택을 본다. 네. 감면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것도 좀 논란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이것도 사실 여야 간에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 이거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여기에서 이제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하면 25% 양도소득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금투세였습니다. 네. 이걸 이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현재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에 큰 손들이 떠날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행은 합니다만 현행의 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행세법을 보면 그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해서 20에서 25%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그 개미 투자자들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이 주식이 이제 많은 분들의 세당이 되는 건데, 요 기준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이 보유 금액, 보유 종목의 그 금액을 100억 원 이상 이렇게 확대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냥 10억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현재 0.23%가 부과가 되는데, 2023년에 0.2%, 2024년에 0.18%, 그리고 2025년에 0.15%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금투세 아마 유예될 거라고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불안정성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여야 합의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20일 지나서 지금 타결이 됐습니다. 예.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지금 늦게 통과된 게 지금 처음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의 처리가 됐다는 점은 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까지 양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작정 이제 개의하고 또 야당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방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또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이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양당이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 통과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좋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각 당의 또 추인이 필요한데, 네. 일단 뭐 별 문제가 없다면 이제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통과가 됩니다만, 혹시나 또 내일 오전 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감액했다가 지금 증액한 3조 5천억에서 4조 원가량 있잖아요. 네. 이 예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가면 지역구 민원 예산이라고 해서. 아마 상당수가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논란이 될 예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개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벌써 문자 보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충청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 일부,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오늘 적설 임실 강진면 33.7cm, 순창군 25.1, 정읍 20.6,
서천 19.7, 보령 9.8, 함양 서하 6.9cm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모레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 10에서 25cm, 많은 곳은 호남 지방에서 30cm가 넘겠고 제주 산지는 50cm가 넘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제주도 5에서 15, 경상 서부 내륙, 서해 5도 3에서 10, 경기 남서부, 충북 북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4도 등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울산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영하 10.9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기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나 봤던 그 낡은 집들은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한때 응팔 시리즈에 열광했던 한 명의 시청자로서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어쩌면 제 청춘 시절을 함께 보냈을 또래들의 모습에 추억에 젖을 줄만 알았지 집 또한 사람처럼 늙어간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나이 듦에 따라 몸에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집 역시 곳곳이 들뜨고 삭고 터지고 허물어져 내렸을 테고 그 시절 청춘들이 분가에 떠난 그 집에서 사람도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기사 얘기로 돌아가면요. 최근 한국일보가 1970년 이전에 지어진 서울시의 노후 단독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토지 건물 빅데이터 플랫폼과 함께 3개월 동안 서울의 모든 건물 96만 동의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을 수집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준공 52년을 경과한 노후주택이 총 22,980채가 있었고 전체의 56% 12,900여 채가 좁은 골목길에 포위돼 있었습니다. 1970, 80년대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겨운 풍경이라고 했을 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골목길에 있다는 말은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사생활 침해나 절도 등 치안이 나쁠 가능성이 높고 주택의 개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특성입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60대였고 무직과 단순 노무직, 나홀로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 예상 가능한 결과 아니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의 노후주택이 어떤 동에 몇 채가 분포하는지 지도까지 그렸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신문사 취재진의 노고가 좀 헛일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각 구청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에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웜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9433님께서 앞으로 인구 감소되면 서울뿐 아니라 비수도권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낡은 아파트도 관리한다면 그렇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6220님, 어렸을 때 튼튼하게 잘 지어진 친정집, 그때만 해도 식구들 북적이는 새 집이었는데 어느새 30년이 훌쩍 넘어 지금은 엄마 홀로 계시네요. 따스한 봄날 되면 보수도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해드려야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웜이라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새집과 관련해서 집 하면서 제가 사실 오늘의 발견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이나 집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우리는 집을 떠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계속 털을 잡고 살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바꿔가면서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대상으로 집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동네는 점점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행정기관들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요. 네. 어제 저희가 폭설이 낼 거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적설량이 20cm가 넘는 곳이 있었어요? 전북이에요? 네. 예, 전라권이 지금 10시까지 집계된 적설량을 보니까 임실이 33.7cm. 예. 그다음에 순창이 25.1cm, 정읍이 30.6c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지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제가 오는데도 10도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추운데 내일이 더 춥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광주, 전남, 담양의 대설경보를 6시 기준으로 발효를 했습니다. 근데 대설경보 자체가 하루에 내리는 눈의 적설량이 20cm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광주와 담양에는 오후 6시까지만 해도 1에서 10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판길이 곳곳에 있었고 발이 푹푹 잠기는 곳이 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20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에도 대설특보와 한파특보, 그리고 전북의 14개 시군에도 대설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재난안전 대응을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올려서 운행을 했고요. 전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설경보로 격상이 되면서 유치원과 학교 30곳이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는 등의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있었고 지난주에 이미 이제 폭설이 내려가지고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눈이 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설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에도 눈이 많이 내렸죠? 지금 10시까지 삼각봉이 37.6cm, 서귀포가 24.6cm.
상황입니다. 그럼 비행기는 제대로 뜨고 내릴 수 있습니까? 항공편이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442편 가운데 230편에 넘는 항공기가 결항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문제는 언제 이게 재개될런지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예.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1시 이후에 에어부산이 3시 이후에 항공기를 전편 결항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제주를 오가는 전편이 지금 결항이 된 상태고요. 오후에 이제 비행기가 안 뜬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오려고 하셨던 분들도 당장 네. 지금 숙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주에 남는다고 하면 과연 숙소를 마련을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도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예.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로 오가는 13개 여객 노선 가운데 9개 노선이 결항이 된 상태인데다가 제주공항에 1에서 3cm의 눈이 예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내일까지. 예. 거기다가 바람하고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항공편 운항이나 여객선 운항 재개가 지금 현재로는 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라산 입산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바닷길, 하늘길 모두 통제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한파하고 또 폭설 예보도 또 얘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날씨가? 내일까지는 이런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까지도 이제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내일 아침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것 같은데요.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특별히 예보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극 한파가 지금 굉장히 절정에 달한 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강원, 충북과 경북엔 한파경보,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제천이 내일 영하 19도, 대관령이 영하 20도, 서울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기온이 좀 올라가 좀 풀리면 좋은데 칼바람이 불면서 종일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눈이 내리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모레 아침까지 전북과 전남 서부에 3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는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밤에 3에서 5cm 시간당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좀 유난히 좀 많이 춥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유난히 너무 춥기도 하고. 네. 갑자기 또 11월에는 또 지나치게 따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눈까지 좀 많이 내리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지금 안전사고나 이런 걸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도 주의해야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요? 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인명피해와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정부에서 외출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 3일 동안 폭설이 계속되면서 38시간가량 만에 통행 제한이 풀린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록적인 폭설로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니카타현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4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놀랬던 게 니가타현에서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정전 때문에 추위를 피해서 이제 차 안에 들어가면 이탈을 틀면 몸을 좀 녹일 수 있잖아요. 몸을 녹이다가 폭설에 차량 머플러가 눈이 많이 내리니까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오히려 차 안으로 차면서 일산화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 중에 80대 남성이 추락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정전 피해 복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복구 차량이 눈 때문에 아예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닷새간 정전이 이어진 지역도 있다고 해요. 상점도 문을 닫았고 보조 배터리로 이제 정보를 알려면 요즘 다 휴대전화를 하는데 정전이 됐으니까 충전이 안 돼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는 상황인데 성탄절까지 동해와 인접한 북일본, 서일본에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 3일 동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립됐다, 네. 정전됐다 이런 말이 지금 실감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를 연휴를 앞둔 미국도 폭한, 그러니까 여기에 맹추위가 좀 찾아온 데다가 네. 폭설이 지금 예보가 돼서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혹한하고 폭설이 동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북극의 차가운 기온이 영하 45도 정도 되는 기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저지선이 형성이 되는데 네. 이게 풀리면서 쭉 내려오니까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 지금 22일 새벽부터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북부와 동북부, 북서부와 중남부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발생할 거다. 네. 혹한에다가 눈보라가 함께 닥치는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북부에 있는 노스다코타주의 경우에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갔는데 기온은 22도인데요. 체감 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 눈보라가 많이 치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현상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 폭풍 때문에 제설제가 효과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주에서 주의보와 비상사태를 발령하면서 피해 대비에 나서고 있고요. 눈이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 도로가 이미 폐쇄가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오리건주 같은 경우도 악천후에 대비한 대피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리스마스 연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연휴를 앞두고 이제 많은 인파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억 1,000여 명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당국에서는 되도록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항공사에서 만약 승객들이 항공편을 변경하게 되면 수수료를 예. 면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지금 한파 속에서 외출할 때 이렇게 대비를 해라. 네. 이것만 잘해도 추위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뭐 비결이랄까요? 비법이 네. 있다고요? 보통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 실제로 느끼는 추위를 예. 말하자면 수치화한 것인데 그 바람이 많이 불면 훨씬 더 춥게 느껴지게 그렇죠. 됩니다. 영하 10도에서 풍속이 시간당 5km일 때는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인데 만약에 풍속이 시간당 30km일 때는 체감 온도 20도까지 떨어지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되니까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장시간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 거기에 계속 노출될 때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목이 지방이 없잖아요. 우리 목이. 예. 그래서 머플러를 둘러주게 되면 훨씬 더 주위를 잘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가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일을 입는 것도 체감 온도를 3도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반신을 펴고 걸으시면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걸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추위를 좀 덜 타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몰랐어요, 저도. 예, 이번에 알게 됐어요. 보통 이제 추우면 이렇게 웅크리게 되잖아요. 저절로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깨를 펴고 걷는 게 네. 그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뭐 전주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고 제주도 지금 눈이 계속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좀 크리스마스 앞두고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눈도 내리고 있으니까요. 네.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0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어요. 네. 그 위중증 환자 수 증가세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500명을 넘었는데요. 닷새 연속 계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3일 이후에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75,744명, 2주 전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주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 사망자도 6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내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발표한다고요?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 기준이나 대상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어쨌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바꾸자고 하는 이유는 예. 중증도가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코로나보다는 좀 낮고 마스크가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97.3%라고 하는 질병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풀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과학방역기조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정 기준만 충족이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는 현재까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설 연휴 전후에서 해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등의 위험성이 큰 곳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논의할 수 그럼요. 있겠지만 네. 방역당국 결정을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과학방역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최초로 한국 젖소 42마리가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갔다고요? 네. 그 트럭에 실려가는 소는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비행기를 타는 소는 뭐 글쎄요, 그렇죠. 같기도 한데요. 예, 네. 모두 생후 10개월 미만의 그 소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팔로 가는 건데요. 최고가 140cm를 넘으면 이 특수 제작된 그 우리에 실릴 수가 없어서 예. 좀 덜 자란 소들로 엄선을 해서 42마리가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생후가 외국으로 간 건 처음인데요. 이 소들은 현지에 가서 네팔의 낙농 사업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간 소는 42마리인데 무게로 치면 대략 한 10톤 정도가 되고요. 네. 사실 화물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실을 수는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소들도 산소를 흡입해야 되고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42마리가 적당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42마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왜 보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도 네팔처럼 젖소를 지원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52년부터 76년까지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서 젖소 약 900마리가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땅을 밟았는데 네. 이 젖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 덴마크를 앞질러서 지금 우유 산유량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5위 수준의 축산 강국입니다. 근데 그때 건너왔던 소들이 그 기틀을 잡아주게 된 건데요. 네. 수송선 타고 연세대학교에 기증된 소 10마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유 회사가 되는 기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84살 이재복 씨가 미국에서 젖소를 받아서 안동에 젖소 농장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젖소 한 마리를 쾌척을 해서 그 젖소도 네팔행 비행기를 탔고요. 그리고 소 2마리를 해외에서 받아서 지금 장호 목장을 일군 고 최은영 목장주의 손자 최충희 씨도 4마리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101마리를 보낼 건데요. 네. 101마리 보내려면 이제 비행기가 좀 여러 번 차례 가야 되겠네요.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팔에도 젖소가 있지 않나요? 생산성이 차이가 좀 달라요? 네, 생산성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네팔이 1인당 GDP가 1223달러예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네. 낙농업이 GDP의 9%를 차지하고 한다고 합니다. 젖소가 750만 마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39만 마리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생산성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게 한국 젖소가 연간 그 산유량이 10,000kg인데 네팔의 토착 젖소는 880kg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젖소를 보내주고 그리고 한 마리는요 무조건 그 암송아지하고 가축 관리 기술을 이웃에 전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젖소 전문가가 네팔에서 사육 기술도 알려주고요 바이오가스 시설도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SRT 열차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또 고장이 났었어요. 너무 잦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세종 부영터널에 비상정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나주에서
대구에서 서울 수서로 가던 SRT 열차가 정지를 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만 승객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음 열차를 환승해서 목적지로 가느라고 1시간 반 정도 늦게 도착을 했고요. 뒤에 환승시킨 후속 열차도 예정보다 1시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SRT 관계자는 사고 차량을 차량 기지로 보내서 고장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고 승객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하철 7호선의 경우에도 오후 5시 17분경에 열차 운행이 태릉 입구역 양방향이 재개가 됐습니다만 오후 3시 29분에 7호선 어린이대공원 장안방면 열차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량 기지로 입고하던 중에도 재차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양방면의 열차 운행이 원활하지 못했고 완료될 때까지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약에 목요일 저녁에 시사회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익숙해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의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스며들다. 네. 이 표현이 생각났어요. 그러세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멋진 표현이죠. 시사회에 자연스럽게 네. 스며들고 계신다. 네, 이런 고맙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공연과 좀 밀접한 그 관계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힌트도 힌트지만 정말 진심으로 목요일 시사회 스케줄 덕에 일주일이 약간 보람되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이 좀 저한테 좀 소중하게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시사회가 보람을 드린다고 하니 네. 제가 오히려 기쁘네요. 네, 정말 괜히 그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좀 뻔한 일이 아닌 좀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그냥 좋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 주셨어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 매 순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만약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이 하죠. 예, 저도 그때 번호를 이걸 찍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했더라면 주식 얘기는 지금 집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가정, 만약에 내가 어땠더라면 이런 가정을 소재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 있어요. 그래요? 네, 작품 제목이 뮤지컬 If Then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강조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만약이라고 하는 설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뮤지컬 제목이 If Then이거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제목을 처음 만났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컴퓨터 처음 배웠었을 때 GW 베이직에서 이 프로그램 명령어에 if x가 1이면 then 엔터 그러면 이제 1 쓰면은 엔터 키가 활성이 되고 막 이런 GW 베이직의 명령어 같은 그런 걸로 좀 처음에 기억이 됐는데 컴퓨터 초기 배우셨던 분들 지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일종의 플로우 차트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할 때 그 if라고 하는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예전에 무슨 콘서트 할 때도 if라는 제목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사람들한테 가슴속에 항상 좀 생각되는 말이니까요. 제가 TMI처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공연 설명해 드릴 때 뭐 이 작품은 처음 초연된 게 언제였다. 네.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작가나 작곡가가 참여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그 보통 이제 시사회에서 공연을 소개해 드릴 때 먼저 풀어가곤 했었는데 네. 이 작품은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공연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전달이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뮤지컬길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나 갑자기 이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뭐 제목에서부터 설정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 이 설정을 이해해야지만 공연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은 순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제목처럼 이프덴이라는 제목처럼 공연의 시작 부분에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라는 주인공 여성이 한 명 나오거든요. 네. 이 엘리자베스가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본인이 이제 이혼한 다음에 10년 만에 뉴욕에 돌아와요. 예. 그 뉴욕시의 도시계획부에서 일을 하게 된 이제 어떤 커리어 우먼의 역할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주변에 그 친한 친구들 라고 해야 되나요? 친한 주변인들 중에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명 중에 두 명이 이 둘 다 엘리자베스를 부르는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그 왜 어렸을 때 내 동생 그 개구쟁이 그 뭐 별명은 서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를 부르는 그 닉네임이 좀 다른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변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 엘리자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은 베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그래서 이 친구 중에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만난 친구 케이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엘리자베스를 리즈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남자 사람 친구 루카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 엘리자베스를 베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예. 이제 공연 보시면은 맨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두 친구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줄거리 말씀드리면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트라는 친구랑 브루클린에서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러 갈지 아니면 그 남자 사람 친구라고 했었던 루카스를 따라가서 뉴욕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행동에 참여를 같이 하게 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공연 첫 번째 펼쳐져요. 예, 이 바로 뮤지컬 이프덴은 이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이 선택한 두 가지 삶을 각각 다른 인생으로 교차로 공연을 보여주게 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은 그렇죠. 느낌. A 아니면 B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빠밤 그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갈지 아니면 거리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시위 같은 느낌이 냄새가 나는데 그쪽으로 갈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거죠. 네. 그 리즈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의 인생이랑 베스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의 인생을 동시에 이제 관객들은 만나게 되는데 교차로 만나게 되는데 이걸 한 명이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또 연기하는 배우가 순간순간 다른 사람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인생의 역할을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관객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플하게 안경 하나의 소품으로 안경을 쓰면 베스고 안경을 벗고 있으면 리즈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관객들이 공연을 보시는데 그렇게 불편함도 없고 헷갈리지도 않게 공연을 잘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신기하기는 하네요. 관객들이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분장의 효과가 대단한 겁니까? 그 아주 그 소품 하나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그 물론 리즈라는 삶과 베스라는 삶의 각각의 인생이니까 한 명이지만 각각의 인생이니까 이 리즈와 베스 주변 인물들이 고유의 캐릭터들이 각각 등장해서 관객들이 볼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게 이렇게 볼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언컨대 제가 공연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주변 분위기가 바뀌면은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초반에 이 리즈와 베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공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즈와 베스의 삶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예. 드라마가 덧대어지면서 공연을 보시는데 완벽히 분리해서 보시는 관객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상황하고 B라는 네. 상황 두 개의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내용이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까? 다르게 전개가 되죠. 사실은 엘리자베스 한 명 똑같은 사람인데 예.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삶으로 서로 각각 다르게 펼쳐지는지 좀 완벽히 구별돼서 공연이 드라마가 쓰여져 있고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리즈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그 인간관계와 사랑 예.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이 되어가면서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예. 스토리가 거기에 집중돼서 보여지고요. 베스라는 인물은 본인의 일과 커리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둘의 이제 세계를 관객들이 따라가면서 같이 동시에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이런 설정 자체에 관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동참이 되는 거죠. 근데 메시지는 공연의 메시지는 각각 어떠한 삶이라도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에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두 가지 인생으로 보여주니까 관객들한테 공감대가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되는 공연이다. 왠지 두 편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미리 준비를 해오신 거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노래를 두 곡을 준비했더니 예. 생각보다 좀 풍성해지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이런 느낌, 공연에 대한 느낌을 좀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노래를 예. 두 곡을 요청해갖고 받아갖고 왔습니다. 어떤 곡이죠? 예, 첫 번째 곡은 You Learn to Live Without이라는 곡인데요. 예. 이 곡이 이제 우리말 그 공연 넘버 제목으로는 혼자가 되는 법. 이렇게 해석이 돼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리즈와 베스로 제가 인생이 나눠져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리즈 아니면 베스의 노래 이게 아니라 처음에 베스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무대 장치가 변하면서 리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부르는 넘버거든요. 네. 노래 들으시면은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씁쓸한 커피를 마시고 독한 술잔을 비우고 텅 빈 집을 친구 삼아 어느새 잠들지 고단한 몸을 씻고서 담담히 밥을 먹으며 홀로 웃는 법을 배워 혼자가 되는 법 이름 모를 그리움만 마음에 남아서 전화기를 자꾸만 만지고 괜찮냐는 말에 부서질 것 같아도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여 눈을 꼭 감은 채 불은 환하게 켜두고 창문은 굳게 잠그고 시계 소리를 지우며 어느새 잠들지 마음은 비명을 질러도 고요히 말할 수 있게 돼 숨을 쉬면 익숙해져 혼자가 되는 법 그의 코트와 넥타이가 옷장 한켠에 그의 굳은 현관을 지키고 내 아이들의 얼굴엔 그 사람이 보여 웃어주면 죽을 만큼 아파 다 지나가겠지 툭 터진 눈물 삼
지키고 날 다독이는 법을 배워 숨 막히던 순간들도 세월에 바래져 홀로 서는 법을 배워 용감하게 담담하게 캄캄한 밤도 좋아져 슬픔도 반가워 가슴 속에 다 묻어두고 감추고 사는 법 매일 살고 죽는 법을 배워 이제야 알겠어 혼자가 되는 법 혼자가 되는 뮤지컬 이프된 이 혼자가 되는 법 박해나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데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예요. 그럼 진행자님이 귀가 트이신 귀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또 생각이 나는데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레릿비 우리나라 버전 불렀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위키드의 주인공도 했었고요. 대단한 가창력의 소유자가 여기서 리즈와 베스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연기력도 엄청나게 보여주시고. 참. 저도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그걸 알아차리신다니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영상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제 공연에서 영상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좀 신기한 일이 아니거든요. 많이 사용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뮤지컬 이프덴의 영상이 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작진이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사는데 어떤 땐 리즈고 어떤 땐 베스고 이걸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이 고민을 영상으로 해결을 했는데 영상을 활용하는 그 방법이 매우 약간 요즘 시대를 잘 나타내는 듯이 쨍하게 영상을 잘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관객들이 보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영상이 과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서도 와 이거 뭐 자본주의 사회 뮤지컬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공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약간 좀 무대가 휑하고 빈 듯한 느낌이 거꾸로 들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무대에 다른 구조물 같은 게 없고 영상만 배경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상과 무대에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보는 내내 내가 2022년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조물이 일부 이제 무대에 소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딱 투사가 돼서 이렇게 비춰질 때 그게 잘 어울린다. 순식간에 지하철역이 됐다가 순식간에 집안의 거실이 됐는데 예전에는 약간 그 무대기 때문에 관객들과 약간의 무언의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을 딱 켜는 순간 여기는 침실이고 뭐 저 위에서 등이 켜지면 여기는 전봇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마치 빠르게 드라마 전개를 본 듯이 그렇게 펼쳐져서 공연을 보는데 그래 2022년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를 굉장히 지나친 걱정을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무대하고 영상미 이런 게 잘 조화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 무대와 영상미도 제가 꼭 전달드렸으면 좋겠다는 이 이프덴이라는 뮤지컬의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더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이 작품의 장점은 왜 그 뮤지컬이라고 하면 특히 대형 공연장에서 하는 뮤지컬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이야기들 뭐 외국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역사적인 아니면 그 오래된 소설의 이야기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작품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2022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한 공연이 이렇게
빠르게 생각나는 공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뮤지컬 이프대는 지금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공연장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과 무대 구조물과 세련되게 표현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가장 잘 형성되는 뮤지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뮤지컬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양한 매체들에서 드라마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도. 예. 근데 뮤지컬 무대에서 그거를 2시간, 3시간 안쪽으로 공연을 보여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세련된 영상과 어떤 그 무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여주는데 이 작품 보면서 전혀 그런 어색함이 없고 유치함이 없고 굉장히 지금의 뮤지컬 우리의 얘기를 잘 표현한 뮤지컬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프된 이제 뮤지컬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즐겁게 본. 이제 실험적인 뮤지컬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험보다는 모험이었는데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직접 뮤지컬 보신 거잖아요. 네. 제가 공연 봐서 좋으면 와서 설명할 때 약간 벅차해서 끝나고 나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을 자꾸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안영수 대표가 보증하는 뮤지컬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아까 박해나 배우 말씀드렸지만 네. 정선아 배우라고 뮤지컬의 어떤 상징적인 이 정선아 배우도 공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어저께 지금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애녹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멋지게 보여주거든요. 실력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이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노래 한 곡 들었고요. 네. 끝곡 마무리하면서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마지막 넘버 이 노래 이 방송 때문에 끝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Always Starting Over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넘버인데 이 넘버 끝나고 나면은 중간인데 기립박수를 막 치고 싶을 정도의 어떤 벅참이 오는 넘버거든요. 이 넘버는 정선아 배우의 넘버로 준비했고 다 못 들으시면 유튜브에서라도 한번 좀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이프단의 이 정선아 배우의 목소리로 다시 시작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에 다신 기회는 없다 믿었는데 그 길 끝에서 널 만났어.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랑